네, 안녕하세요. 한예연 10월 책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원래 모임을 하는 김동환, 한희준 목사님, 장서 목사님 이렇게 모였는데 또 특별 게스트로 한 분이 오늘 더 오셨습니다. 혹시 소개 간단히 하고 시작하면 어떨까요? 네, 저는 기성교단에서 또 사역하고 있는 김나건이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기성교단이 이제 보통 성결교, 네, 맞습니다. 성결교회 그쪽에서 하고 계시고 한예연에도 이제 최근에 오셔서 네.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오늘 이제 책 모임 이야기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10월 책은 이제 월터 윙크라는 신약학자의 성서는 변혁이다. 이제 비아 출판사에서 나왔는데요. 사실 나온 지 조금 됐는데 제가 최근에 읽고 되게 재밌게 읽었었던 책이라 추천을 했고 이 책을 가지고 주제별로 좀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혹시 시작하기 전에 월터 윙크에 관해 혹시 기억나는 거나 뭐 그런 거 나눔할 만한 거 그냥 이 책의 저자에 관해서 조금 있으십니까? 월터 윙크가 보니까 유니온 신학교의 신학학 교수인데 이 책의 부록 부분에 자기 삶의 이야기가 좀 들어가 있어요. 원래는 이제 좀 진보적인 성향의 교회에서 자랐다가 이분이 이제 무신론자가 됐다 대학생 때. 근데 이제 약간 종교적 체험도 하고 여러 가지 그 경험들 통해서 다시 신앙을 갖게 되면서 신학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신학자들이 뭐랄까요 너무 문리건조하게 그야말로 학문적으로 신학만 하는 경향도 좀 보게 되고 거기에 맞서서 이분은 좀 자기 삶이 신앙과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이제 유니온 신학교에서도 또 그런 문제 때문에 신학자들과 또 갈등도 있었고 예수세미나 하는 그룹과도 보니까 아주 친하지만은 또 그분들도 많이 비판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쓰여진 책들 중에 하나가 성서는 변혁이다입니다. 그래서 성서는 변혁이다라는 이 책에서의 시작점은 뭐냐면 이제 조금 약간 억울할 수도 있지만 신학은 파산했다. 역사 비평은 파산했다. 성서 비평은 끝났다라는 이야기로 이제 이 책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혹시 월터 윙크가 역사 비평을 이제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묘사한 거에 관해서 혹시 책을 보셨을 때 뭐 공감되실 수도 있고 조금 과하다고 할 수도 있고 좀 느낌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부터 좀 얘기 나눠보면 어떨까요? 네. 사실 네. 저희 MDB 때 이 기독교 윤리 수업 때 그 읽었어요? 예수와 비폭력 저항이라는 월터 윙크 책이 사탄의 체제와 예수. 네. 되게 그때 인상 깊어서 제가 전교회 청년부 사역할 때 리더들 리더 모임 때 그 책 갖고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교회에서도. 네, 근데 청년들 되게 신선해했죠. 어쨌든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그 비유에 대해서 전혀 다른. 네, 해석. 근데 또 이 책 왜 이 월터 윙크가 그런 해석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조금 방법들 또 내용들을 알 수 있었어가지고 저도 되게 이제 흥미로웠는데 이 역사 비평에 대해서 이제 파산했다라고 표현이 되게 과격해 보이긴 하지만 이게 50년 전의 책인가요? 50년 전의 70년 책이. 초반. 네. 근데 되게 지금도 그 메시지가 되게 호소력 있게 유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때 월터 윙크가 고민했던 그 문제점과 오늘날 저희가 한국 교회 저는 어쨌든 제도권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그 괴리가 아직도 남아 있어서 되게 이 방법론 아니면 이 해석하기 그 책이 그렇게 뭐라 그러더라 어디서 뽑은 100대 명저라고 그러더라고. 사탄의 체제와 예수의 비폭력이라고 하는 그 책이. 그 책 아까 읽으신 책은 예수와 비폭력 저항이라는 책 따로 다른 책이에요. 다른 책입니다. 그 책 아니에요? 근데 같은 주제입니다. 거의 같은 맞죠. 주제입니다. 네. 그래서 되게 얇긴 했거든요. 책을 많이 썼죠. 사탄의 체제와 예수의 비폭력은 되게 두툼하고 두꺼워요. 네. 저는 되게 얇았어요. 다른 책이구나. 참사람도 되게 참사람. 두껍고 두꺼운치도 많고 그러니까. 큰 방향은 이제 평화운동이죠. 비폭력 평화운동의 방향성에 맞게 이런 연구도 하시고 신약학자로서도 내공이 있으신데 또 자기가 실질적으로 평화운동의 활동을 하시고 역사 비평을 어쨌든 한계를 지적한 부분이 섬 1장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약간 목적성을 잃어버렸다. 그냥 너무 이제 그 역사 비평에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인 정보도 다양하고 또 성서 연구에 대해서 되게 기여한 점이 크지만 네. 어느 순간 되게 이제 목적성이 사라져버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파산했다라고 얘기를 네. 하는 것 같은데 저도 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좀 공감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연구만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사실 그냥 대학에 채용돼서 학자로 살아간다는 건 그런 중립적 태도를 갖는 게 맞긴 한데 1차원적으로는 그냥 자기 돈을 받고 연구를 내고 막 약간 과학자 마인드로 그러니까 신학자가 나는 완전 과학자로서 되게 중립적 팩트 체크만 해야 되고 약간 이런 건데 월터 윙크가 볼 때는 그게 사실 세상에 얼마나 도움이 되냐 그리고 교회 운동이 도움이 되냐 이런 거 볼 때 그냥 자기네만의 세계에서 좀 놀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월터 윙크가 성소수자 이슈라든지 전쟁 이슈라든지 이런 것도 글을 많이 쓰고 활동을 많이 하는데 또 좀 이게 이 이야기가 와닿는 건 교단에 이제 여러 문제들이 있을 때 목소리를 좀 이제 안 내주잖아요. 신학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걸 보면서 저렇게 연구해가지고 자기 뭐 가족 먹여 살리는 것도 중요한 거 알겠고 자기 커리어 쌓는 것도 알겠는데 이렇게 신학자들이 많은데 연구자들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데 교단의 문제에 대해서 뭔가 목소리를 내지 않고 새로운 교회 운동에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다들 뭐 하고 있지? 라는 이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월터 윙크의 이 책이 저는 최근에 읽었는데 되게 좀 와닿긴 했어요. 근데 좀 양상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신학자들이 발언을 하지 않는 것은 자신들의 삶의 토대를 만들어주는 재정을 공급해주는 원천이 교회이기 때문이죠. 근데 미국은 또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직접적으로 교회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사람을 양성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연구하고 비판하고 비난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키우겠다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는 거라면 우리랑 완전 양상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했다. 무슨 역사 비평을 했거나 뭘 했거나. 그런데 사실 이게 신학생들한테까지도 와닿지 않았잖아요. 사실 이건 50년 전에 쓰인 책인데 역사 비평의 맥이 신학교 안에서 잘 뿌리 내리고 있나? 아니요. 그 역사 비평 방법론조차 제대로 배우지 못한 채로 졸업하는 신학생들이 태반일 텐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교수들이 이런 방법론에 대해 깊이 고민을 하고 연구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와닿지도 않았다. 근데 이미 50년 전에 월터 윙크는 이 역사 비평이 얼마나 이게 그 교회 현장과 성도의 삶에서 괴리되어 있는가를 한다는 건 우리는 거쳐보지도 못했는데 이미 지나가 버린 얘기를 해주고 있는 셈인데 그런 느낌이 좀 든다. 제가 요거만 말씀드리면 그 월터 윙크는 어릴 때부터 다닌 교회가 유니온 신학교의 교수의 설교를 아기 때부터 들으며 다녔고 역사 비평은 기본인 거예요. 유니온 신학교면 세계에서 가장 진보적이고 하는 학교라서 근데 이제 본인의 삶에서 최고의 신학 전문가들의 해설들을 들으면서 자라왔는데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결국 무신론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이가 다시 이제 어떤 체험에서 이제 종교로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 교회와의 연관성은 신학교랑 이거 다 다를 것 같아요. 이게 연결되어 있는 데도 있고 독립되어 있는 데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건너 듣기로는 대다수의 진보적인 신학교도 다 재정 위기에 처해가지고 오늘 내일 하고 있는 건 꼭 한국만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뭔가 대책이 필요로 한 상황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기성교단인데 저희 교단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어쨌든 교단 신학교다 보니까 교회에서 받는 후원금이 굉장히 크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동기들도 그렇고 다 이제 교회 현장에 이제 사역자로 갔을 때 학교에서 배웠던 거랑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건 너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되게 인지 부조와 같은 갈등의 상황들을 많이 느끼고 다 같이 경험했을 거라고 또 생각이 드는데 되게 그런 괴리가 또 윙크도 많이 느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렇게 역사 비평이라는 게 이제 신학적 전문성을 가지고 성경 뭐 언어부터 배경부터 뭐 이런 걸 하는 작업인데 저도 이제 신학교 다닐 때 기초를 배우잖아요. 이제 신학교는 사실 기초만 배우는 거죠. 자격증을 따고 평생에 내가 갈고 닦아야 되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교회 현장에 가면 어차피 써먹지 못할 거니까 그걸 안 하면 또 그 실력이 없어지거든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역사 비평 저는 잘 배웠어요. 신학교 다닐 때 교수들이 못 가르친 것도 아니고 실력도 있었고 잘 가르쳤고 저도 잘 배웠는데 말씀하신 대로 교회 현장에서 어떻게 쓸 거냐 또 다른 문제여서 안 쓰면 묻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리고 또 이 책이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보수적인 분위기에서는 이 슬로건이 너무 좀 그렇잖아요. 역사 비평은 파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아직도 우리나라는 근본주의랑 문자주의가 너무나도 축자 영감이 판을 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겉봐라 세계적인 신학자도 이렇게 얘기한다. 책은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그런 식으로만 그렇게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좀 그런 것도 있어요. 왜냐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기 좋아하니까. 이 사람은 역사 비평이 파산했지 역사 비평이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거를 더 좋은 것들을 거리두기를 하고 그 도구들을 통해서 더 제대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냥 오히려 이것만 가지고 얘기할까봐 예, 그게 좀 더 조심스럽기도 해요. 이 말이 너무나도 좀 강력하기 때문에. 네, 뭐 문자주의로 돌아가진 않으니까. 그러니까요. 제 생각에 한의원 유튜브 채널 보는 중에 그런 사람 없을 것 같고 저희가 아니 이제 뭐그 한의원 유튜브 채널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 책이 비하에서도 그 오신공에서도 네. 소개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오신공은 좀 보편적으로 보는 네. 그런 데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되다 보면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네, 뭐 문자주의는 우리가 뭐 다룰 필요도 없이 잘못된 건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게 이게 역사 비평 신학이라는 거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냥 중립적 도구인 거예요. 뭐 의사가 쓰는 칼, 나이프. 일단 이걸 사용법을 배우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그걸 썼다고 해서 우리가 뭐 더 엄청난 걸 알아낼 수 있냐? 그건 아니고 하나의 도구로 가야 된다는 거고 역사 비평을 너무 막 또 과도하게 부풀은 꿈을 가지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걸 하면 진짜 엄청난 이걸 해낼 수 있다는 식으로. 근데 이제 제가 보는 성서 전문가들은 역사 비평은 하나의 도구라서 뭐 절대적으로 어떤 예술을 만들어낼 이게 확실한 과학적 데이터로 이겁니다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건 아닌데 이제 신학을 하는 꿈나무 분들은 이제 우리 그 신학교 들어갔을 때 그 너무 부푼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 선생님이 진짜 엄청난 걸 알 거야. 아니, 역사 비평을 배우면 내가 원어를 파면 진짜 신의 그걸 본 줄 알 수 있게 약간 이런 꿈에 부풀다 보니까 약간 오버하는 경향들이 조금 있는 것 같긴 해요. 우리 JDP 얘기만 들어도 JDP가 뭐야 막 이렇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내가 뭔가를 좀 더 알았다 막 배웠다 막 이런 어깨에 뽕 들어가게 하는 그런 좀 것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긴 해요. 그 역사 비평이라는 말 자체가. 저는 그 현상이 사실은 그러니까 세대가 이렇게 다 섞여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역사 비평이라는 도구를 처음 접했어. 매우 효율적일 수 있잖아요. 새로운 관점을 줄 수 있거든요. 나이가 많고 적고에 상관없이 역사 비평을 지금 접했는데 이거 너무 괜찮아. 해보자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신학교에서도 배우고 이미 역사 비평은 파산했다라고 얘기하는 지점에 공감하면서 그걸 넘어서야 되겠다라는 경지까지 도달한 사람도 있는 것이고 아예 역사 비평이 뭔지도 관심도 안 주는 이게 다 섞여 있다는 거죠 다. 그러니까 이 말이 어느 시점에 누구를 향해서 쓰고 있느냐를 조금 정리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모두에게 해당하진 않는다. 역사 비평이 뭐 파산했다라고 하는 지점에 여러 가지 뭐 이유에 동의도 하고 아직은 좀 유효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여전히 갖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역사 비평을 동원해서 성경을 이해하자라고 초청할 수 있는 교인들 몇 명이나 있느냐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이 깊은 이 진지한 고민을 가지고 기독신앙의 알짱으로 들어가 보자라고 초청해서 이걸 받아 역사 비평에 접해보고 역사 비평을 넘어서 보고 성경을 오늘 우리 시대 어떻게 읽어서 이거를 내 것으로 우리 공동체의 것으로 승화할 것인가라는 단계까지 가는 이 여정을 다 밟아가고 있는 커뮤니티가 얼마나 되느냐 규모가 결국엔 이 작업을 그러면 다 목회자나 설교자에게 다 이름해 놓고 난 따라가겠습니다. 이것도 아닌 상태에서 그러니까 결국 역사 비평이 파산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도 들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성도들한테
예수를 이렇게 이해해보자라는 초청으로도 다가가지 못한 채로 이 유효하고 효과적인 이 방법론을 한 번도 전달해보지 못한 채로 이미지만 가지고 인상 비평해서 저거 안 돼요, 저건 뭐 자유주의예요, 이렇게 해서 떠나보낸 것도 굉장히 많을 것이다. 파고 들어가 보지도 못했고 효과가 어디서 문제가 있으니 이건 고치자, 이런 논의까지도 가보지 못한 채로 파산의 지경에 이르는 것도 분명히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렇게 두 가지가 조금 다른데 목사님 말씀하신 건 약간 한국적 상황에 있는 거. 그러니까 이 책의 70년대 배경은 역사 비평이 일반화된 진보 신학 안에서 그냥 모든 걸 과학으로 환원하려는 연구자 모드로 살아가려는 신학 자체, 그런 도성을 쌓는 그런 거에 대한 비판이고, 그래서 월터 윙크는 이제 움직여야 된다라는 얘기하는 거고, 또 목사님 말씀하신 거는 네, 한국에서 일단 역사 비평으로 교회에서 이게 금기시되다 보니까 꺼내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파산까지 가게 나오. 그쵸. 아직 시작도 못했는데. 그것도 네. 우리가 고민할 맥락, 한국적 근데 맥락에서는. 미국도 어쨌든 진보적인 신학 같이 고민했던 사람들한테서 공감하는 컨텐츠라면 여전히 그 반열에까지도 올라가 보지 못한 아주 기층에 있는 근본주의 기독인들한테, 미국 내의 기독인들한테도 영향을 끼쳐봤을까? 그러진 않을 그렇죠. 것이다 라는 미국에도 판단이 드는 거죠. 근본주의는 뭐 우리나라보다 더 심하거나 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한국은 미국에 비하면 엄청나게 밀도가 높이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있었으니까 훨씬 더 뭐 근본주의적인 역동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강하게 작동했을 수 있죠.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역사 비평이라는 작업을, 역사 비평이 아주 과학적이고 섬세한 작업이라고 확신한 순간부터가 문제였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 계몽주의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태제를 그대로 적용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팩트여야만 해. 팩트를 찾아내야 돼라는 것이 마치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이 과학적이라는 말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언제나 증명 가능하고 언제나 불변하게 되는 어떤 진리를 찾아낼 수 있어라고 했다면 그건 이미 잘못된 접근인데, 그쵸. 계몽주의가 갖고 있던 그 방법론적 태도가 그대로 성경 신학 안에도 그대로 들어와서 작동하도록 놔뒀던 걸 수 있다. 근데 좋은 지점이 분명히 있었죠. 근데 이거는 과학적으로 봤을 때 아니야 라는 판단을 내렸다면 월터 윙크가 말한 것처럼 그거는 문제다.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역사 비평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수많은 역사적 내용들과 예수를 보는 새로운 관점들, 역사적 예수 연구라는 말 하나로 다 퉁쳐버릴 수 없는 예수의 역사성에 관련된 수많은 발견들은 엄청난 자원으로 우리한테 다가와 있다 이미.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설교자가 이해하고 전달하느냐의 문제일 수 있겠지만 이미 소스는 엄청나게 많이 있었다. 우리가 무지하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죠. 요 책의 주제는 끝내고 그냥 목사님이 얘기하고 싶은 게 한국 상황으로 가볼까요? 그 역사 비평을, 왜냐면 지금 월터 윙크, 저는 사실 월터 윙크의 얘기를 먼저 하고 싶었는데 월터 윙크 네, 사실 그냥 얘기하고 싶은 걸 하면 저는 되게 그냥 근데 이 책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거를 경계하는 것 같아요. 무엇이든지 맹신은 경계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 우상화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 책에서. 그거를 우상 숭배라고 네, 우상 숭배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 역사 비평의 도구화라서 맹목적으로 그거를 분석하고 해체해내는 것 자체를 즐겨하고 기뻐하고 그걸 목적으로 삼는 것이다. 이 책에서 읽어야 되는 거는 역사 비평이 파산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말의 의미에 넘어 있는 무엇인가 맹신하고 내 것만 옳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거 내 거대 내 방식대로 안 하는 당신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좀 더 주목하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냥 네네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사실 우리한테 중요한 건 역사 비평과 이제 한국 교회 상황인 거죠. 목사님이 고민하시는 지점부터 요걸 고민해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사실 어제도 홍인초 목사님이랑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냐면, 이번에 로잔대에도 갔다 오시고 지금 이쪽 진영에 사는 뭐 대회도 갔다 왔지만 규모 차이도 엄청나고 또 사람들의 액티비티 활동 능력, 뭐 자산 문제 뭐 이런 거 볼 때 제가 볼 때 전 세계 기준을 봐도
보수 쪽으로 갈수록 뭔가 활동이 많고 가진 것도 막 이러고 이렇게 역사 비평을 건너서 가려는 교회들을 보면 완전 다 다운일 거예요. 신학교도 다 무너지고 있고 신학생들도 없고 삶의 활력도 없고 교회들도 다 돈 없고 다 죽기 직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서 이제 되게 고민이 되는 거죠. 역사 비평이라는 엄청난 과학적 도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문자주의 안 된다는 거 알았으니까. 근데 왜 이 모양일까에 관해서 이걸 어떻게 사용되지?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역사비평을 적용하는 목회를 하려고 하는 건데 왜냐면 기성교회에서는 안 되니까 나와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목사님도 그렇고. 근데 이게 저도 보는 게 성도들이 어느 정도 알아야 되지? 그리고 성도들한테 도움이 되나? 이걸 되게 냉정하게 저도 검토해 보게 돼요. 저는 너무 재밌어서 역사비평 책만 하루 종일 보면 에너지가 엄청 올라와요. 아 역시 이거구나. 근데 성도들은 에너지가 설명하면 할수록 에너지가 다 다운돼서 아 이게 어느 정도 알아야 될까 이분들이 그리고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가 엄청 고민이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왜 이쪽 동네의 역사비평을 건너는 교회에 당위성은 알겠는데 왜 이렇게 에너지들이 없을까를 이제 고민할 때 여기서 뭔가 방법을 우리가 고민을 많이 안 했나? 라는 고민이 들거든요.